미국 대사관에 뭐 불 지르려고 했던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사실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뭐 마린이나 파이어벳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작가님은 약간 커맨드 센터에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SCV 정도. 용기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을 모셔서 히어로인지 빌런인지 가늠해보는 시간 용자쇼입니다. 판단은 청취자의 몫이겠지만 전 이 자리에서 목숨 걸고 질문해보겠습니다. 저는 용자쇼 진행을 맡은 이용주입니다. 자, 오늘도 용기 있는 분 한 분 모셨는데요. 오늘의 용자는 좀 특이한 분이에요. 국내 모든 메이저 언론사에 칼럼을 기고하시는 국대급 에세이스트, 그리고 또 무려 4명의 자녀를 둔 찐 애국자, 그리고 또 대한민국 편의점 사장님들 중에 제일 유명한 아저씨 봉다로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제 소개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니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세요? 처음부터까지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용기가 없고. 지금 용기가 대단하시죠. 근데 제일 먼저 이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국대급 이제 에세이스트. 지금 현재 칼럼을 몇 군데에다가 쓰고 계세요? 정기 연재하는 게 엊그제까지는 8개. 8개? 네. 근데 이제 좀 줄여서 어제부로 해서 7개로. 와. 이제 좀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 8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미디어들, 혹시 뭐 알려주실 수 있나요? 뭐 어떤 신문사를? 조선일보를 본지 주말판 하고 있고, 동아는 신동아 하고 있고, 월간조선 있고, 아웃스탠딩이라는 IT 매체. 아웃스탠딩, 예, 알죠. 매체 하고 있고, 국민일보 칼럼 쓰고 있고, 기업 사내보 칼럼을 쓰고 있고. 예. 그리고 중소기업 뉴스라고 이제 뭐 우리나라 중소기업 단체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내고 있고, 소상공인진흥공단 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민과 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글을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그 뭐 창고 안에서 쓴다고 그러는데 그 실제인가요? 제가 지금까지 책을 이번에 낸 책까지 해서 4번째 책을 냈는데, 2번째 책 낼 때까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3번째 책 이후로는 가게에서 제가 필요 없대요.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때 코로나19가 오면서 직원을 사실 한 명을 잘라야 되는데 인건비를 줄이려면 제 딴에는 그 인건비 벌면 내가 열심히 원고 써서 벌면 되겠지. 그래서 한 8개 매치 열심히 쓰고 있는 거고요. 그게 한 1년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한 3년, 만 3년 넘어가면서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은 아직도 일하고, 저는 뭐 아직도 글을 쓰고 있고. 굉장히 유능한 그 매니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10년 차 일하고 있는데, 제일 오래된 직원, 그 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 10년. 그리고 다른 직원이 3년, 4년. 보통 저희는 한 연단위 이상으로 거의 일합니다. 웬만한 거의 뭐 중소기업처럼 다니고 계신 거잖아요, 그분들은. 예. 그죠? 와, 대박이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용자쇼 룰이 있습니다. 용자의 룰. 약간 불편할 수 있는 질문도 용기 있게 답변해 주시겠죠? 뭐 전혀 안 불편해요. 진짜요? 진짜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요게 이제 신간인가요? 예. 요거 이제 하나 살짝 보여드리면서, 셔터를 올리며라는 이 신간이 나왔습니다. 요 내용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실물책은 없고, 저는 이제 이북으로 읽어봤습니다. 이북 좋아하시죠? 올북을 더 좋아해요. 아니, 월북 안 하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방송인데요.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러면 편의점 몇 개나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만 운영합니다. 지금은 하나만 딱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요 편의점을 하시기 전에 다른 자영업들도 좀 많이 해보셨어요? 네. 어떤 걸 하셨어요? 용기 있게 이거 하다가 저거 망하고, 저거 하다가 이거 망하고. 그 영화 기생충에 보면은 막 대왕 카스테라 하다가 망하고, 뭐 이거 저거 하다가 막 망하고, 그런 자영업들의 그 루트가 있잖아요. 트렌드를 따라서 어떤. 저는 그런 트렌드는 따라가진 않고요. 국내에서 자영업은 어머니랑 같이 책을 썼는데, 소주방을 한번 한 게. 소주방? 예. 그리고 중국에 가서 미용실을 해봤고. 미용실 중국에서요? 네. 워낙 그때만 해도 한류열풍이 막 불 때니까 뭐 한국 미용실 이렇게 걸어놓고 한국에서 디자인을 초빙해서 교육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했었죠. 그 미용실도 한 3여 개 했었어요. 중국에 3여 개요? 네. 와, CEO인데요, 그러면? 아니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그 식당 하다가만 쫄딱 망해도 보고. 근데 굳이 사실은 다른 자영업 하실 것들도 많았을 텐데 편의점을 고르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이게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가게예요, 처음에. 아버지가 이제 그 원래 식당을 계속 하셨는데 중국에 제가 있을 때 아버지한테 어느 날 뜬금없이 메일이 왔어요. 아버지가 좀 독특하신 분이라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땐 이메일을 보내시는 분이에요. 평소에는 전화로 하고. 그때 얼른 한국에 들어오라고.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정리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살다가 그걸 다 정리하고 들어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했는데 그게 이제 편의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그때 편의점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을 때였거든요. 막 그 편의점 점주 하나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게 보도가 되고 본사의 갑질이니 뭐니 막 이런 게 시끄러울 때였는데 편의점 자체도 부정적이었을 뿐더러 또 하나는 아버님은 평생 식당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전혀 안 했던 걸 갑자기 하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웬 편의점? 그래서 지금 말리려고 해서 잠깐 들어왔던 거예요. 들어오면서 같이 중국에서 사업을 했던 그 동업자에게 한 3개월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갖고 있던 편의점에 대한 인식은 그건 뭐 한 3개월 운영하다가 점장 하나 세워놓고 난 들어가서 뭐 내일 하고 수급만 하면 되겠지. 뭐 그런 셔터맨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한 3개월, 6개월만 하려고 했던 게 벌써 이제 11년째예요. 와.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매력도 있고 그런가요? 어떤 일이든지 자기에게 아무리 좋은 급여나 높은 수입을 주더라도 안 맞는 일이 있고 적은 수입을 주더라도 나 이거 좀 해볼게요 하는 일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편의점 거의 후자에 가까워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어떤 상품을 준비를 하고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상권에 따라서 여기는 어떤 식의 구색을 갖춰야 되는지 이해를 하고 어떤 식의 영업 전략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걸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어떤 유통 분야에는 제가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편의점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워딩으로 써놓으면 뭔가 대대로 편의점을 해오던 집안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단순 변심하신 거를 이렇게까지 오래 가지고 가실 줄은 본인도 모르셨다는 거죠. 말리려고 왔다가 그냥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가님이나 아버지는 약간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그 중국에서 그 뭐 미용실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좀 뜬금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편의점 하시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 아닌가? 보통 그 부모에 대한 자식의 감정이 양가적인 게 부모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생하는 거나 또 약간 부정적인 모습도 같이 살다 보니까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솔직한 또 자식으로서 생각이기도 한데 저도 장사나 성격 관련해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근데 인생을 돌아와 보니까 결국에는 가장 아버지답게 살고 있더라고요. 비슷하고. 그리고 또 좋은 아버지가 또 되셨고 자 그래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이제 자영업자를 뭐 대표한다는 성격은 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영업자 최소한 편의점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글을 가장 잘 쓰시고 말씀도 가장 잘 하시는 분이겠죠. 글을 잘 쓴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창탁이 들어오니까 겁없이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용기가 있네요. 용자죠. 그러면 이게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그 운명이 뭐 갈리고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대한민국의 자영업 비율이 OECD 6위로 24.6%. 그러니까 너무 높다라고 합니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국가 중에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영업이 이대로 괜찮은 건가? 저는 좀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고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한 25% 정도가 자영업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비중의 문제가 아니라 퀄리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사업 의지가 있어서 기업가 정신으로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이것밖에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건지 우리나라는 상당수의 자영업자 사실은 그거 아니면은 죽게 생겼으니까 자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영업을 하게 된 동기 자체가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탐탁치 않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하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어떻게든지 어떤 임금 근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산업 환경 자체가 더 나아지고 현재 뭐 정규직 비정규직의 어떤 그런 임금 격차 문제도 좀 사라지고 하면 자영업을 하라고 부채질을 해도 아니 나는 차라리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뭐 그건 이제 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청문회장이 아니니까 너무 큰 문제죠 솔직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 문과
이과의 테크트리, 이게 성장해 나가는 그 테크트리를 보면은 문과에서 뭐 얼마나 잘 나갔든 이과에서 얼마나 잘 나갔든 결국엔 다 치킨집으로 종결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굉장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퀄리티 문제에서 그분들이 다 치킨집 하면 치킨이 다 맛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생기고 서민들, 그분들도 이제 서민이니까 그분들의 운명이 갈리는 게 아닌가, 이 치킨집 하나로.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영업 문제는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어떤 모순이나 문제점 이런 걸 다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먹더라도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좋은데 네. 또 우리 사회의 포용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어느 회사에 있다가 좀 나이 먹어서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어떤 차별이라든지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또 다른 나라의 자영업자,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해요. 뭐 가족 단위의 자영업을 막 몇백 년 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막 단기간 내에 뭔가를 승부하려고 하는 게 네. 있는데 또 이걸 또 굳이 나쁘게 볼 수만은 없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 도전의식이 있다는 표현으로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욕망의 크기가 또 다른 나라와 되게 많이 좀 달라서 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성장하고 싶고 하는데 그걸 허영심이 많다고 또 욕할 수만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걸 또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지 하는 문제들 굉장히 큰 거대한 담론이 좀 되는데 그래서 참 그런 문제는 답답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그러면 욕망, 사람들의 욕망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많이 뭐 진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작가님의 욕망은 뭡니까? 작가님이 글을 쓰시는 이유, 글을 왜 이렇게 열심히 쓰시는 거예요? 사람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네. 그 배경은 다 제각각일 것 같은데 네. 글을 용기 있게 썼던 것 같아요. 좀 부담 없이 겁없는 거죠. 네. 우연찮게 글을 쓰는 어떤 부서 이런 것들을 자꾸 들어가게 됐고 네. 남들은 안 해야겠다 하는 일을 저는 저여저여하면서 했던 것들이 이제 글 쓰는 계기였고요. 하다 보니까 네.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책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연을 사랑하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우연을 사랑하라. 네. 어떻게 보면 글 쓰는 일을 하게 된 건 저로서 개인적인 인생사로서는 굉장히 우연적인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우연을 사랑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운명이 되더라고요. 운명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뭔가 막 큰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우연을 사랑하면서 하다 보면 그 우연이 쌓이고 쌓여서 운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글 쓰는 일 자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막 겁없이 이 일 저 일을 하는 사람이긴 하는데 네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살아왔거든요. 뭔가 막 크게 일을 벌려봐야겠다 이런 욕망을 크게 갖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어떤 일이 닥쳐오면 그걸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였고 뭐 도망가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기회가 또 어떻게 우연찮게 들어온다면 그걸 받아들이면서 다른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다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연을 기다리고 있다. 네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자,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작가님을 모시게 된 계기가 그 작가님께서 전남대학교 학생회장, 그 심지어 가장 치열했던 그 민주화 운동, 그 시절에 이제 전남대학교 학생회장이면 가장 그 전투력 제일 높은 사람, 전국에서 전투력 제일 높은 사람 꽂으라면 그 당시 전남대 학생회장 아닌가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89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생기면서 네. 그때 중고등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했던 선생님이 해직되려고 하니까 그걸 반대하는 운동을 하면서 네. 중고등학교 때 운동권이 된 애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저는 근데 빨리 배운 만큼 또 빨리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96년, 7년 가면서 이건 도저히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네. 방법론적인 회의도 했고 이념적인 회의를 또 했고 네. 그러면서 그 대학에 복학을 하고 한 청년 중심의 어떤 낡은 학생운동을 바꿔야겠다라는 축에 서서 새로운 학생운동 기획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언론은 그게 이제 뭐 반운동권, 비운동권 이렇게 표현이 좀 되던데 네. 전남대학교 학생회장을 했다고 하면 네. 대체로 다 운동권으로서 학생회장을 그렇죠.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굳이 거창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새로운 학생운동을 하려고 했던 그런 학생회장이었고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운동권이 아닌 학생회장으로서 전남대 역사상 두 번째 학생회장을 했던 거여서 뭐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약간 쫄랐어요. 전투력이 상당하셨을 텐데. 작가님 그럼 몇 학번이신 거예요? 학번으로는 92학번이죠. 92학번? 와. 근데 제가 네.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옮겼어요. 처음에는 이과로 다니다가 4학년까지 다니다가 그것도 이제 그래서 다시 학교를 들어갔는데 95학번으로 다시 들어가서 전남대학번으로는 95학번입니다. 뭐 데모 같은 것도 좀 해보셨나요? 아니면 비운동권을 이제 추구를 하셨으니까 좀 거리를 두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97년 뭐 이후로는 흔히 말하는 운동권 학생 시위에는 참여한 적이 없죠. 그 전에는 뭐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참여를 했고, 진짜요? 네, 뭐 개근상 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죠.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데모 현장에 갔는데 봉다루 잠깐 없으면 여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그래요. 이제 운동에도 공개적으로 나가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언더에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저는 거의 언더에서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뭐 써서 뭐 이렇게 뭐 나눠주고 뭐 이런 거. 아니 뭐 뒤에서 지형 보내고. 지형을 보낸다고? 뭐 기획서 짜고 기획하고 조직 활동하고 하는 거의 뭐 조직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하는 시위는 저는 오히려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운동 하면은 지금 현재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거의 무슨 전대여부장이니 뭐 집시법 위반으로 뭐 구속된 경력이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도 물론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겠지만 그분들은 핵심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핵심들은 뒤에 있거든요. 잡히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거대한 핵심이었던 건 아닌데 저는 우연찮게 그런 거의 언더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실제 제가 돌 던지고 실제 뭐 쇠파이프 휘두르고 뭐 화염병 던지고 이런 일은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관에 뭐 불 지르려고 했던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사실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뭐 마린이나 파이어벳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작가님은 약간 좀 커맨드 센터에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SCV? SCV 정도? 그랬구나. 그 조직을 만들어서 데모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 지금 보고 있는 이 MZ세대들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데모랄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줄은 몰라요. 조직을 만들고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해요. 사실 이런 거 배운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 사실 뭐 69시간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왜 데모 안 나지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왜 안 나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모르는 거예요. 데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데모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언젠가는 쓰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8, 90년대 학생운동이나 조직운동을 회고하는 책을 쓰고 싶은데 제가 주로 그 올간 신동아에 쓴 봉더루 편의점 칼럼이라고 하는 연재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흔히 말하는 86세대 그리고 X세대의 학생운동을 가장 강렬하게 비판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쓴다면 오히려 긍정하는 책을 쓰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기는 쉬워요. 근데 뭐 할 건데? 근데 거기서 빨아들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하시는 어떻게 조직을 만들 것인지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당시 8, 9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은 뛰어나거든요. 제 다음 세대들을 깔보는 건 아닌데 하여간 그게 방향이 잘못됐더라도 우리는 집요하게 조직을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집요하게 뭔가를 기획해보고 세상을 뒤흔들 궁리를 해봤던 사람이라서 사실은 강박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도제식으로 그걸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지만 뭐 그걸 한번 책으로 쭉 경험을 쓸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 뭐 신천지라고 하는 그 종파가 있잖아요. 있죠. 신천지에 빠졌던 어떤 친구가 쓴 책이 있어요. 뭐 20대 젊은 친구인데 나는 뭐 신천지에서 20대가 보냈다 이런 제목의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놀랬던 게 그 신천지의 포교 방법이 막 있더라고요. 뭐 보니까 뭐 추수꾼으로 들어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문화 사업을 그 캘리그래피 같은 걸 하나 데리고 가서 그런 걸 해서 유도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 그 부분 느꼈던 게 운동권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에는 분명히 운동권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신천지의 핵심 조직이 거의 광주전남이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은 맞을 거예요. 제가 그 후배한테도 들은 이야기인데 운동권들이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전남대 운동권 출신들이 꽤 있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이후로 전남대 학생운동 조직이 무너지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신천지에 빠져 있는 애들이 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책임도 있구나. 얘네들을 괜히 운동을 안 하게 해가지고 신천지를 하게 만들어버렸네? 라는 생각 좀 들기도 했는데. 작가님이 그때 뭐 반대 운동을 안 했으면 그분들은 계속 운동을 하고 있을 거잖아. 신천지 안 생겼을 거잖아. 그죠? 하여간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요즘에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목표가 뭐지?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이상향이 뭐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들을 때 좀 그래요. 물론 개인적 목표는 다 있는데 조직화된 목표가 굉장히 희미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목표가 불투명하고 목표가 불투명하니까 당연히 가고자 하는 길이나 조직화하는 방식도 그냥 각개전투로 가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지금 현재 사회가 8, 90년처럼 뚜렷한 이념 지향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그 8, 90년대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데모 조직을 만들 수 있어요, 이념 조직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는 또 애매한 상황이라서 그건 제가 뭐 딱히 답을 드릴 수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87년대 그때는 사실 메인 빌런들이 있었습니다. 뭐 전두환, 노태우랄지 메인 빌런들이 있어서 확실하게 그 목표 지점을 잡을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개인주의 사회고 뭐 유튜브도 재밌고 뭐 재밌는 것들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바꿔야 데모로 시위로 시민들이 조직된 힘으로 이걸 바꿔야 되는 부분 지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 뭐 지금 내고 있는 청년들이 나중에 늙으면 못 받는다. 이거는 분명히 창을 들고 일어서야 될 일들이고 뭐 주창가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이게 저도 국민연금 이제 매달 내고 있지만은 이거 너무 아까운 돈이거든요. 나중에 못 돌려받는다 한다면 이거는 그냥 삥 뜯기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69시간 이것도 뭐 지금 해외에서는 주 4일째 한다 그러는데 뭐 우리는 69시간 하자 그러면 뭐 예전에 뭐 놀토 때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뭐 국가 전복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데 조직을 할 줄 모르니까 상황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꿀팁 그러면은 화염병 만드는 법 그거라도 좀 그거 하나 던지면 일단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만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헌신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헌신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연대가 중요한 것 같고 그 연대의 틀 안에서 공통의 목표를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은 헌신적인 사람 내가 모든 걸 내던져서 뭔가를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드물고 그런 지향점도 찾기 힘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모이더라도 그 연대의 끈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사회가 기본적으로 좀 풍족해야 되는데 너무 살기 서로 바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운동권 하면은 그 뭐 스타 운동권 선수들이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많고. 아니, 뭐 특별히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예. 당시 지금 보면 뭐 실제 핵심적인 사람들은 언더에 있기 때문에 당시에 뭐 운동권에 누구를 뭐 이름으로 알고 뭐 이런 아니에요. 건 사실은 지금에 와서 자기들을 스스로 막 영웅하고 우상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결국에는 그분들이 운동을 자기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그렇게 뭐 했을 뿐이지 당시에 그렇게 그래요. 알려진 운동가도 크게 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에 주로 뭐 주사파의 대부라고 이름이 오른내리는 김영환 선배. 그러니까 뭐 충북에서 도지사신 말고 삼삼도 북한에 갔던 그 선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또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을 가고 있긴 하지만 항서유서 쓴 유시민 씨. 이 정도가 이제 한 80년대 대표적인 주자라고 한다면 당시에 어떤 학생운동 관련해서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 그건 특별히 뭐 저는 특별히 본 적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게 그때 핸드폰도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시를 되돌아보면 거의 뭐 첩보영화 같은 조직 활동을 했는데 파리들의 혁명노름이라는 책이 있는데 NL 주사파 운동의 핵심들이 주로 파리학번들이거든요. 파리학번. 그들의 어떤 운동 과정을 쭉 정리를 해서 책으로 낸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책의 기본적인 건 다 동의를 하는데 혁명 노름이라고 하는 조롱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건 뭐 그 사람의 자유지만 우리가 뭔가를 거기에 대해서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게 또 하나 내재되어 있던 긍정적인 측면이라든지 배울 점은 없나라는 걸 눈여겨볼 필요가 좀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세상을 바꿔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덤볐던 열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열정을 지금도 어떤 방향으로든 분출하면서 살고 있는 건데 그건 후세대들이 아무리 욕하고 비난하더라도 따라갈 수 없는 경쟁력이어서 아니 근데 사실은 그분들의 혁명이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으니까 민주화운동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야기하자면 길죠. 근데 뭐 87년 민주화가
학생운동의 힘만으로 된 건 아니거든요. 뭐 굳이 따진다면 거기에는 미국의 역할도 꽤 컸고 왜냐면 88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이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면 안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전두환 정부에 계속 압력을 넣어서 니네 이 문제 빨리 해결해 라고 압력을 넣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던 거고. 그리고 당시 처음에 시작은 학생으로 시작됐지만 결국에는 그 60 항쟁에 제일 선봉에 섰던 사람들은 넥타이 부대였거든요. 그러면서 넥타이 부대가 결합하면서 세상이 바뀌었던 거고. 거였고. 어떤 사회가 결정적으로 뒤집히는 건 결국에는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은 시민항쟁이라고 하지 학생항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맞죠. 80년대 민주화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학생운동이 민주화에 기여했던 거 물론 있다고는 봐요. 근데 그걸 본인들 스스로 민주화를 우리 이야기를 했다 하는 건 낯간지러운 이야기인 거고 그건 결국엔 국민의 힘으로서 만들어낸 거였고 네. 굳이 또 하나 뭐 원인을 여러 가지 찾자면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기반이 먹고 살만 하니까 그것도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건 산업화라는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산업화가 없이 어떻게 민주화가 가능했겠는가. 그렇게 따지면 박정희가 오히려 민주화의 공로자가 돼버리는 거고 근데 이게 뭐 이 부분만 편집해서 네.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뭐 무슨 박정희가 민주화 운동 가였냐라고 사람들이 뭐 하겠지만 네. 따져보자면 네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 주사파라는 이 단어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MZ 세대는 주사파가 뭔지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뉴스에서 뭐 주사파 출신 뭐 NL이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주사파가 뭡니까? 최근에 어떤 책에 추천사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세습자본주의 사회라는 책으로 나올 건데 인문과자성사에서 나올 건데 네. 신동광의 고재석 기자가 썼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12살 아래예요. 근데 그 친구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대학에서도 NL이니 PD니 논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 그거 보고 되게 웃겼어요. 네. 그 뭐냐면 2차 대전이 다 끝나가지고 한 1960년쯤 됐는데 네. 막 어디에서 일본들을 막 하면서 막 대동아 공영 외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주사파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네.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까지도 해요. 네. 근데 질문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하는 건데 말 그대로 그냥 북한의 주체상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로 봤을 때는 그 미친놈들 아니야 싶겠죠. 그렇죠. 도대체 북한에 뭔가를 존경스러워서 뭐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지. 네. 저희로서는 이제 변명하듯 이야기하자면 네. 당시로서는 전두환 정부가 너무 미웠고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박정희의 쿠데타까지는 이것도 뭐 문제가 될 발언일 수 있지만 사실 그러려니 해요 그냥 오히려. 네. 당시에 뭐 4.19 이후로 나라가 되게 혼란스러웠고 뭐 네. 거기에서 뭐 데모를 하지 말자는 데모를 할 정도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킨 건 역사 공부를 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왜 이 시기에 네. 쿠데타를 해? 네. 그건 뭐 자기들은 뭐 이걸 가만히 놔두면 북한에 침략을 당할 것 같다 해서 뭐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박정희는 어떻게 보면 무혈 쿠데타를 했잖아요. 희생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민간인을 죽이면서 막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그래도 광주에서는 한 2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을 죽이면서 이 일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주사파는 전두환이 만든 거예요. 뭐 덮어 씌우거나 뭐 네.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네. 우리를 그냥 변명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미운 정부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념이 필요했고 그 이념을 찾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막스레니주의 공부를 좀 했는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네? 근데 우리의 동포네? 얘네들은 우리 볼 때는 뭔가 좀 괜찮은 거 같네.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비등했거나 더 잘 살던 시절까지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80년대 우리는 그때의 자료를 보고 물론 욕해도 좋습니다. 네. 세상이 그때는 이미 다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그걸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냐고 하면 뭐 말할 도리가 없지만 하여간 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력으로서는 네. 여기가 뭔가 이상향으로 보였던 거고 그래서 그 이념에 관심을 가졌고 주체상을 또 막았단 말이에요. 네. 그 막았던 걸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냐. 도서관에 가가지고 암기부 자료를 봤더니 끝에 부록으로 막 있네. 그걸 네. 막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가로막는다고 하는 건 참 양가적인 건데 가로막으니까 더 막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막 북한 방송 막 들으면서 들리지도 않은 막 그거 하면서 주체사상이 뭘까 하고 봤더니 별거 아니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네. 처음에 주체사상 공부할 때 무슨 느낌이었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 질문 한 사람은 네. 와 신세계를 발견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을 제가 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네.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실망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너무 가로막는 걸
딱 봤는데 주체사상에 대한 북한의 대표적인 그 논문 중에 하나가 김정일이 썼다고 주장하는 주체사상의 대화라는 책인데 너무 시덥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쓴 책은 그나마 멋있게라도 해요. 막 공식도 들어가고 무슨 뭐 원칙도 들어가고 무슨 뭐 멋진 말도 들어가고. 근데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처럼 주체사상 1조 1항은 뭐냐면 사람의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말이잖아. 인본주의 뭐 단군 할아버지도 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걸 막는 자들에 대한 게 의아한 거예요. 이걸 왜 막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오히려 더 빠져드는 계기도 좀 됐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주체사상이라고 한 걸 짧게 설명을 하자면 주체,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아, 그 주체가 주체예요? 네, 그 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체인 거예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주인이고, 그리고 어떤 사회에 있어서 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건 결국엔 사람의 창의력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체사상을 발명한 건 황장엽이에요. 근데 주체사상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철학적 원리, 하나는 사회역사적 원리, 세 번째는 지도적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황장엽이 만든 건 이 철학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황장엽이 1950년대에 소련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제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의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생산력이 계속 발달해가지고 생산 관계가 바뀐다고 마르크스주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이 바뀐다고. 근데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세상을 뒤집어 엎고 나서 뭐 어쩔 건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생산력이 막 더 발전하면 되는 거야? 뭐 그건 답이 없어요. 이제 막 그런 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문제가 닥쳐오겠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도 주사파인 건 아니지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막 이제 막 챗 GPT니 막 이런 거 AI니 나오면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갖는 건 인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20세기는 자연과학의 시대였지만 우리가 21세기는 인간과학의 시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주체사상은 그걸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장이 그걸 가지고 북한에 들어왔어. 유학을 마치고. 그래서 자기 딴은 와 하면서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근데 김일성이 그걸 보더니 멋지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60년대 70년대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60년대 중소분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소련이 우리가 사회주의의 워야봉이야. 우리가 중심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소련은 자랑할 게 있었어요. 우리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다. 레닌이 우리 핏줄인데. 중국은 이제 그때 모택동주의라는 걸 내세웠단 말이에요. 북한은 이제 거기에 꼽살이 끼어서 우리는 내세울 게 없나 해서 김일성주의라는 걸 내세우고 싶은데 감히 김일성주의라고 말 못하고 뭘 내세워볼까 하다가 황장엽이 주체사상인 걸 가지고 오니까 이거 좋겠네 해서 했던 게 그 주체사상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주체사상 그렇게 철학적인 걸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그냥 사람의 모든 것이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너무 시시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역사적으로 좀 더 뭐 좀 해보자 해서 그게 이제 사회역사적 원칙이라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이란 말을 바꿔친 거예요. 뭐냐면 인민대중이 모든 것이 주인이고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바뀐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은 또 좀 시시하네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독재를 유지를 해야겠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도적 원칙을 갖다 붙인 거예요. 수령이 이 인민대중을 지도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령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딱 체계화되는 이론이 관계 주체사상의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인민이 되고 인민이 수령이 되는 이렇게 진화를 한 게 지금 현재의 북한의 모습이다. 보통 NL 이야기를 할 때 NL 주사 비주사로 나눠지는데 정치권에서 이제 뭐 하태경 선배 같은 경우는 본인이 NL이긴 했지만 주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사람들은 비꼬가지고 뭐 음주를 했는데 음주운전을 안 했단 말이야 뭐 이렇게 비꼬기를 하는데 그건 그 NL의 계보를 몰라서 하는 말인데 NL이 그 민족주의 아니에요? 민족해방. 민족해방. 그러니까 미국에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일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반대를 하는데 주체사상을 받아들이는 건 미국을 반대하는 거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주체사상을 또 받아들이는 것도 또 달랐어요. 주체사상 안에서 그 주체사상을 전부 다 받아들이느냐. 다 받아들이는데 나는 철학적 원칙하고 사회 역사적 원리까지는 이해를 하겠어. 근데 거기 수령이 왜 들어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약간 비주사에 가고 또 다른 걸로 족보가 나눠지는. 그래서 이제 뭐 갑자기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다. 이거 너무 재밌어요 지금. 그 주사파의 계보까지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NL이 NL 주사니 비주사니 주체사상 안에서도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남한만의 주체사상을 또 만들어보자 해서 뭐 사람 사랑이라는 계파가 또 나눠지고 막 그리고 또 서울대에서 좀 배웠다는 친구들은 또 다른 뭐 자기들만의 뭔가를 또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그 막 분화되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걸 다 퉁쳐가지고 뭐 M86이다 뭐 389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도 또 나눠지고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또 달라지는 게 조금 있죠. 사실은 주체사상이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주체사상이 사실은 처음 나온 게 80년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주체사상이 완전히 뿌리 내린 건 9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분들은 주체사상 잘 몰라요. 그냥 조금 좀 우스운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80년대 후반에 학생운동을 시작해서 이제 90년대 초반 학번이잖아요. 제가 87학번들한테 주체사상을 가르쳤거든요. 88학번들 형은 몰라 하면서. 근데 9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 NL 안에서도 이제 그 노선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정리된 게 90년대 초반이에요. 93년, 4년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주사 NL, 그 다음에 수령론을 거부한 NL은 다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 종북주사파만 남은 거죠. 한청년 사건이 일어난 건 사실은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반대 세력이 완전히 없어진 거야.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지만 지금 뭐 어떤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안에서 내부 반대 세력이 없어진다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걸 주사파에서 배웠던 건데 그러면서 그 지금 현재 사람들은 80년대 90년대 운동하면 무조건 종북주사파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은 90년대 중반 이후의 운동 부분이 거의 그렇게 갔던 거였고 그러면서 이제 주사파를 이끌었던 지하 조직이 또 뭐 이제 그 안에서 또 갈라지면서 우리는 그래도 수령님을 모시고 따를 거야. 한 번 이렇게 빠져든 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간 사람들이 있고 조용히 전향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개적으로 전향하면서 니네 안 돼. 다 바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길을 갔던 거죠. 당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마 누구의 몇십만 명일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학 시절에 주사파 공부했던 사람 아마 10만 원 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주사파인가요? 안 그래요. 물론 그 중에는 나름대로 그 당시 주사는 다 버렸어도 민족주의는 남은 사람이 있고 또는 완전히 전향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당시 어떤 이런 생각을 더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가는 건데 우리가 그걸 퉁쳐가지고 그 세대는 다 나쁜 놈 해버리면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가님 여기 모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없어요. 아무도 이런 얘기를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용기 있으신 또 작가님께서 뭐 용기 없다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용기로 가요. 용기가 지금 분기탱천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NL이 있고 PD가 있다 그랬는데 PD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뭐 하나 저도 한심한 이야기긴 한데 이제 80년대 초반에 뭔가 이 사회는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버린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친미국가가 되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미국만 물러나면 게임 끝나. 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제 그게 NL로 간 거죠. 근데 NL이 이제 다수파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강주 문제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또 착각이었죠. 당시로서는 그 주한미군이 모든 걸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광주 때 공수부대가 움직였네? 우리나라에서 군대가 움직이려면 그럼 미국이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거대한 착각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모든 학살의 주범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해가 쌓이면서 NL이 급격히 확산되게 된 반미의 그 움직임이 커지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사파 만든 놈은 전두환이다 라고 했던 건데 진짜. 반면에 또 한 측면에서는 과도한 어떤 그런 민족주의를 경계를 하면서 혁명이 일어나려면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계급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계급적 각성을 해야 나라가 뒤집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것들이 PD 민중민주라고 하는 개념인데 피플스 데모크래시라고 하는 그룹인데 이제 여기는 계급 투쟁을 더 중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NL에 있는 사람들은 대학에서 이제 많이 달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열심히 많은 게 풍물패, 이제 민족적인 감정을 막 만들어야 사물놀이 하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뭐 한복 입고 개량 한복 입고 다니고 낯익은 모습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NL적인 모습이었고 이제 PD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이제 대학을 그만뒀죠. 왜냐면 우리는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들을 이끈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노동운동으로 많이 좀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초기의 노동운동은 거의 PD그룹이 이끈 겁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는 이제 쪽수 힘을 못 이겨요. 나중에 NL도 이제 수가 넘쳐나고 막 하니까 이제 또 노동운동에 투신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NL그룹이 노동운동까지 장악을 하는. NL과 PD는 대학 때 되게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또 만나게 되네? 이제 대학 때는 우리가 그렇게 했어도 여기서 잘해보자 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얘네들하고는 우리가 안 맞아 라고 했던 게 통합진보당 사건. 이제 결국에는 그 사건이었던 거죠. 이게 이렇게까지 연결된다고? 와. 그러면은 그 통합진보당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당시에 PD와 NL이 이렇게 한번 뭉쳐보자 라고 했던 하나의 운동이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NL은
남한에서 네. 당을 만들어가지고 합법적으로 어떤 정당운동을 할 거에 대한 의지가 없었어요. 왜냐? 우리는 당은 북에 있는데. 수령님 수령님은 북쪽에 계시는데 굳이 남한에서 왜? 라는 게 NL적 사고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90년대 넘어가면서 네. 이제 북한에서 지령을 내려. 네. 아니야. 당 만들어. 라고 했던 지령을 내렸던 거고, 그게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 사람들이 믿는 건 쪽수잖아. 네. 통합진보당에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당권을 싹 잡아버린 거죠. 근데 PD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야, 니네들 드디어 깨달았구나 했는데, 얘네들이 들어와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몰아내 했던 게 이제 통합진보당 사건의 중심이었고, 그때 들어갔던 NL들 중에서도 가장 전향하지 않고 남아있는.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이면 이미 한 80% 이상의 NL은 다 비주사로 돌아서고 북한, NL이긴 하더라도 북한과 산을 긋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NL 안에서도 끝까지 수령님 만세 하시던 이 모 씨를 비롯한 몇몇의 어떤 이 사람들이 네. 거기 들어가서 당권을 잡았던 게 큰 문제였고. 근데 또 이 친구들이 또 전투력이 가장 뛰어난 친구들 중에 하나예요. 그 안에서 또 아주 그냥 짧은 시간 내에 역시나 급하게 먹는 건 네. 체한다고. 토하죠. 결국은 그 사단을 일으켜서 네. 지금은 이제 그쪽 진영의 사람들은 정치권에 발을 붙이기 힘든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버린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리더라고 하셨던 분들은 얼마 전에 또 사면도 되셔가지고. 일단 뭐 당을 장악하고 우리가 다 우리 일색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시도는 통합진보당이든 무슨 당이든 결국은 그런 채우로 가는 거예요. 아, 대박이다. 너무 재밌습니다, 이 이야기. 진짜 와, 이거 완전 스페셜 다큐멘터리를 듣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젊은 친구들이 노동운동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있는 뭐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이 억울한 마음을 이제 노동운동으로 이끌고 싶은데, 그 노동운동을 한다는 거를 이제 TV에서 보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은 노동 운동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반미 해가지고 한미 연합군 훈련 중단하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같이 이거 동참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나는 그거 별로 반대하지 않는데 난 노동운동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게 좀 분리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분리가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애당초 그거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갈 거다라고 보십니까? 완전히 다른 측면의 복잡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노조가 기업별 노조 형태로 돼 있잖아요. 각 기업마다 노조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기업마다 노조가 삼성의 노조가 있고 현대의 노조가 있고 CJ의 노조가 있고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별 노조가 아니었어요. 70년대까지는 네. 우리나라는 산업별 노조였어요. 그러니까 금속 노조처럼. 네네네. 네. 화학 노조니 서비스 노조니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들은 거의 산업별 노조지 기업 노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80년대 우리나라에 전두환이 집권하고, 전두환이 노동조합법을 바꾼 거예요. 기업별로. 네. 되도록. 그게 정경련 요구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 정경련 생각은 뭐였냐? 산업별 노조를 만들었더니, 물론 정경련도 나름대로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야. 우리나라가 계속 경제가 규모가 커지면 노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데 노사협상을 하려는데 네. 산업별 협상을 했더니 좀 그러네. 나는 삼성이 오는데 전자산업 전체 노동자들하고 협상을 한다는 게 좀 뭐하잖아. 그래서 조금. 그래서 이제 그냥 기업별로 하자. 다이다이 하자. 속된 말로. 그렇게 해서 기업별 노조를 해달라고 했던 건데, 그게 나는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이렇게 헝클어버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별 노조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네. 처음에는 의용노조를 만들었어요. 다 대기업에서. 근데 87년 지나가면서 나라가 민주화되니까 운동권이 다 장악을 했어. 말 그대로 민주노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막을 수 없잖아. 그러면은 돈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돈으로 처리를 해요. 임금을 계속 올려줘. 그러니까 돈이 있고 복지 조건이 괜찮은 기업의 노조는 계속 커나가고, 지금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한 15%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3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자의 네. 노조 조직률 0.2%인가밖에 안 돼요. 없다고 봐야죠. 엄밀하게 정말 노동운동이 성행을 하려면, 그리고 정말 노동운동의 본질에 맞는 노동운동이라고 한다면 작은 사업자의 그 노조가 더 성행해야죠.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버렸어요. 결국에는 규정노조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잘 되는 노조는 기업은 계속 잘 되고, 그 잘 되는 기업의 노조는 같이 기업에 따라 잘 되는 양다리로 가면서 기업 간 격차가 켜지고 임금 격차가 켜지고 복지 격차가 켜지고 커지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기업 노조가 이렇게 성행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예. 산별 노조가 할 일이 없네. 기업별로 다 하는데. 그리고 대기업들이 임금 협상을 해버렸어. 네. 산별 노조에서 아무리 지시를 내려도 기업 노조가 우리는 아니야. 우리 식대로 할 거야. 잘 됐는데 합의할 거야. 하면은 산별 노조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뭐 징계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산별 노조 위에 있는 노총은 더 할 일이 없어. 노총은 뭘 해요? 근데 회비는 많아. 왜냐면 막 회비가 밑에서 올라오니까 뭘 하겠어요? 정치투쟁 말고 할 일이 없어요.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총이 정치화된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스템으로 보자면 단순히 정치투쟁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일을 줘야지. 노총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노조는 이익단체잖아요. 물론 노조에서 정치적인 것 때문에 노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노조에 참여해분들은 알겠지만 90% 이상의 노조분들은 그리 정치의식이 없어요. 근데 지도부가 하니까 따라갈 뿐이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노총을 바꾸려면 노조의 시스템 자체를 80년대 이전처럼 산별노조 시스템으로 다시 가서 그게 제가 볼 때는 진정한 노동개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동개혁은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이 노조개혁을 하려는 걸 노동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안 맞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럼 노조개혁 하지 말라는 말이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 우리 노조의 말을 듣고 나의 임금을 올려줬으면 나만 잘 되면 되죠. 여기에서 멈출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오히려 사람들 간의 이 연합이 더 안 되는 일종의 하나의 그거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기업에는 기업 노조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노조 해체해야 돼요. 노조 해체한다는 말은 기업 노조가 해체된다는 측면에서 노조는 해체돼야 되는 게 맞아요. 노조 해체 이번 정부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예. 근데 저는 대신에 산별노조를 더 강화해서 산업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노동자 연대 의식에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는 최저임금 문제가 나오면서 산업별 최저임금 문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문제도 같이 해결되는 거예요. 산업별 임금 협상하면 최저임금도 산업별 결정을 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업노조는 니네 다 해체해 하면 그건 또 전두환 시기니까 그렇게 싫어해도 전두환처럼 하게 돼버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정부에서 양성화 시켜줘야죠. 산별 협상이 잘 되도록. 그런데 지금 정부는 거기에 대한 비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투트랙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노조는 현재 기업노조식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산별 협상이 산별 진행이 되도록 또 한편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시간이 그렇게 가다 보면 기업노조의 힘은 저절로 약화될 것이고 그러면서 산별의 힘이 커지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의 순환이 좀 진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개 편의점 점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박입니다. 그 편의점 창고에 생각 주머니라도 좀 넣고 계시는 건지 이런 거대한 담론을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이 우리나라의 그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까지도 많이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학생운동 하면서 나름대로 보고 배우고 느꼈던 것들에 대한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산별노조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고등학생 운동을 할 때 대학생들은 노동운동에 들어가려면 위장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을 일단 해야지. 고등학생 운동은 위장 취업 할 필요가 없어. 왜요? 왜냐면 고졸이 들어간다는데 뭘. 대학생들이 들어가면 당시에는 대학생 진학률이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래서 대학생이 노동 현장에 들어가면 불순하게 당연히 봤어. 근데 고등학생 운동은 너무 쉬웠어.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운동을 PD 계열에서 많이 지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친구 중에 노동운동으로 간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노동운동으로 간 친구들한테 울면서 보냈어요. 고생하겠다. 지금 제일 잘 살아요. 지금 제일 잘 사는 직업 다 선택했죠. 제 친한 친구도 상위 10% 안에 들 정도로 성적이 공부 잘했던 친구였는데 그 높은 이념적 각성을 갖고 노동운동을 한 친구가 있어요. 대학 포기하고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제가 직접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아주 잘 삽니다. 노동운동으로 가면서 이제 그 노총 이쪽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총에 계신 분들 다 잘 산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당시로서는 우리로서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인생 망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30년 지나 보니까 제일 잘 살아.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지금도 만나요. 만나면서 8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의 노조가 어떻게 바뀌고 그 친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들어보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고충이 그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해서 노동자 연대성을 위해서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를 들어갔냐면 주로 대기업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현대조선 이런 데 들어가고 현대중공업 들어가고 아니면 지하철 노조 이런 데 들어가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규정노조가 돼버렸네. 근데 이 친구도 이제 고민이 그거야.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친구들 지금도 토로하는 게 그거예요.
노동자 연대성을 높이려면 자기들이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지만 키움 노조가 없어져야 돼. 산별로 재편이 돼야 돼. 이제 와서 헝클어진 뭐가 돼버렸어요. 양심 있는 노동운동가들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 없는 분들은 양심이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감동했어요. 들으면서 진짜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어렵게 또 노동운동도 하시고 학생운동도 하셨구나.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운동하실 때 동료들이 지금 뭐 정치권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 보면 맨날 TV 나오고 뭐 미디어에 맨날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좀 부러운 마음 같은 건 없으세요? 1도 안 부럽습니다. 1도? 정말 부러운 마음 가진 적 없고요. 네.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요? 지금도 제가 아는 모 선배,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분이 이제 전향하면서 보수 쪽으로 온 선배인데 지금 그 위원장을 해보려고 엄청 줄을 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지금 현재 어떤 국민의힘만 욕하는 게 아니라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하루살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임기 안에. 그리고 결국에는 생계형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운동권에 있다가 온 분들 같은 경우 가정 형편이 뭐 집안이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거기에 줄 서려고 마음에 드는 말을 해야 되고 또 뭐 생각에도 없는 행동을 해야 되고 하잖아요. 뭐 그 반면에 저는 편의점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실컷 하고 있고 내가 쓰고 싶은 글 실컷 쓰고 솔직히 엊그제 어느 정당에서 제의를 좀 받았어요. 어떤 위원회에 들어오라고. 제가 한마디는 딱 그거였어요. 어차피 제가 계속 글을 쓰기 때문에 입당은 절대 안 하겠다. 근데 거기는 이제 뭐 성격상 제가 들어가도 될 만하다라고 들어간 거기는 동의를 했어. 최초로 동의를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저 그래도 엄청 욕할 겁니다, 이번 정부를.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그래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로 했는데. 어느 쪽인지 알 것 같네요. 근데, 뭐,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어요. 근데 뭐, 거기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이 자식 들어오면 큰일 날 것 같아.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끝날 수도 못 들어갈 수 있는데. 하여간 저는 지금 편의점을 하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먹거리를 제가 해결하고 있고, 글을 쓰고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게 최소한 생계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감추고 하지 않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다 비굴하게 산다는 말은 아니지만 가끔씩은 선후배들 만날 때 형 요즘 왜 그 말을 못해 하면 야 다음 공천 받아야 되잖아 그럴 때 참 불쌍하잖아요. 물론 또 그분들은 공천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또 자기의 뜻을 펼치는 그 뜻은 또 이해를 하지만 또 각자의 역할이 자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내가 손에 흙을 묻히고 살지만 더럽게 살진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멋있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편의점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좀. 그래서 편의점을 찾으십시오. 네, 진짜 이게 답이네. 제 인생의 벤토를 찾은 느낌이에요. 진짜 이거구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장가를 2번 가셨더라고요. 비결이 뭐죠? 무슨 그 비결이라고 얘기하면서 슬픈 이야기인데. 또 우연을 사랑하게 되신 건가요? 예, 그 말이 맞겠네요. 역시 또 운명이 이렇게 나 우연이 이렇게 안 오지 미쳐버리겠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뭐 지금 대부분 저희 시청자들이 MZ세대 이제 친구들인데 그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봤자 무슨 꼰대 같은 이야기가 될 거고.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나운서랑 이야기하다가 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80년대 제 책에 이제 썼던 이야기인데 당시에는 이렇게 연평균 성장률이 막 13% 뭐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한 7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10%씩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책에 썼던 표현에 꿈꿀 수 있는 시대였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걸 아나운서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참 꿈이라는 표현이 자기는 새삼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뭉클했어요. 꿈이라는 표현이 새삼스러웠다. 지금은 꿈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건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후대한테. 결혼을 2번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째가 2000년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내는 202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랑 막내가 21살 차이가 나요. 조선시대 왕처럼 살고 계시네. 그러니까 제가 또 아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아빠였다가 20년 후에 또 아빠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20년 전에 아이를 키울 때와 지금 아이를 키울 때가 또 다른데 최소한 20년대 전만 하더라도 또 이야기를 하면 또 그 세대들은 또 욕할 건데 오히려 그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꿈을 꿀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젊은이들한테 꿈을 꿔라? 그 말이 폭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은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나는 내 자리에서 내 나름의 꿈을 풀 테니까 당신도 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만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더 슬퍼지네요. 꿈을 꾸기가 너무 비싸요. 요즘 꿈 너무 비쌉니다, 진짜.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봉다로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이야기들은 후대에 길이 남을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오늘 꿈을 발견한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내 꿈은 너야.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군가의 히어로는 누군가의 빌런일 수 있다. 또 누군가의 빌런은 누군가에겐 히어로일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가진 최고의 아름다움이자 가장 추악함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봉다로 작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